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청취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의사 세계의 레벨업 방식을 알아보자 편. 요 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네. 인턴, 응. 레지던트, 임상 강사, 펠로우. 뭐 이런 것들 의사들이 이런 걸로 대체 또 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 대단한데 이제. 야. 그냥 이제 저 인턴은 뭐고 레지던트는 뭐고 막 응? 그런 거 했거든요. 임상 거기서- 강사는 뭐고 펠로우는 그렇죠. 뭐. JYP가 약간 굴욕을 당했죠. 약간 달라진 거 펠로우 있어요? 안 했다고 구박받았죠. 동료가 아닌데 손을 올리지 말라며. 김바람님 동료가 아닌데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 점점점 빵 터졌습니다. 이거 동료가 아닌데 어깨에 손 올리지 말라고 한 거 깜신이지. 깜신. 이제 영상 지원도 돼. 네, 그 외에도 다른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네. 하이민투님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구독. 네, 네. 라벤더 제이님 재미와 유익이 가득가득. 네. 안초롱님 너무 재밌어요. 나의사 선생님들 모두 질추되세요. 이게 추석 전에 올라간 거여가지고. 네. 네, 쌀봉이님. 와, 그동안 정말 뭔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듣고 끄덕끄덕하며 댓글을 적는 동안 다 까먹었어요. 아주 좋은 자세시네요. 추석에도 TMI죠? 네, 추석에도 영상 업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도 네.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네. 네, 또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건물주. 네. 경상도에서는 이제 건물주라고 하죠.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이소. 네, 엄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올 초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돼. 야, 받아줄래? 다시 할까? 다시 할까요? 아니야, 그냥 가. 1회부터 새로 올라온 거는 모두 다 들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듣는 것에 낙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안마사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지식을 저도 손님들한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잘난 척도 살짝 해보기도 하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5월 달부터 안정제를 복용했습니다. 약은 세알인데요. 0.3mg 황갈색 반쪽이고 또 다른 약은 정관제라며 미국에서는 항불안제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약은 소화제라고 하셨고요. 이 약을 먹으면 잠시나마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원래 기저질환이 있어서 항경련제를 하루에 3번 복용을 하고 있고 신지록신을 식전에 매일 복용 중입니다. 혹시나 항경련제 약의 효과를 방해할까 봐서 아무리 불안해도 2시간 이후에 안정제를 먹고 신지록신과는 거의 3시간 후에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또 다른 의문점은 제가 항경련제를 먹고 있는데 아무리 소량이라도 한 번 더 추가해서 먹는 게 이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4번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주로 오전에만 먹고 간혹 오후에 2-3번 먹을 정도입니다. 5월 달부터 약을 먹긴 했지만 주로 아침에 복용을 했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먹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는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는데 일주일에 3-4번 먹을 때는 속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매일 복용한 이후로는 속이 불편합니다. 메스꺼움, 헛구역질, 위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는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46살이다 보니 갱년기와 겹쳐서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신경 안정제로 안 되면 산부인과로 가서 호르몬 처방을 받아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계신데 이걸 많이 복용은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죠? 노영님. 일단 기저질환이 있어서 항경련제하고 신지록신을 매일 복용 중이다. 이게 일단 전제에 깔려야 되는 상황인데 신지록신이 뭐예요? 그 갑상선 호르몬 그쵸. 그 모자란 거를 이제 채워주는 항경련제를 드신다는 거는 이제 그 전간증 그런 게 좀 있으셔서 드시는 것 같고 근데 항불안제는 추가로 지금 드시기 시작했는데 일단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이제 그 엄지님이 이렇게 사연을 쭉 적어 주시면서 정보를 하나씩 주셔가지고 네. 뒤에 가서 종합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면 이 항불안제를 복용하는데 이거를 얼마 간격으로 복용해도 되느냐, 네. 항경련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뭐 어떤 약을 드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연으로 대략 이제 유추가 되는 약이 있기는 네.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뭐 여러 번 먹어도 괜찮다고 했던 뭐 것도 있고 어쨌건 일반적으로는 네. 항불안제가 항경련 효과를 저해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떤 약들은 그 치료적 효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억제 효과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 사이로 막 그 경련증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닐까, 정관증이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쓰는 게 좋고요. 저는 항불안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쓸 거면 모르지만 쓸 거면 충분히 쓰자. 그래서 그 불안한 거나 이런 것들을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뇌가 그 불안을 학습하지 않아야 경험하지 않아야 이게 근본적으로 약을 안 먹을 수 있거든요. 항불안제를. 그러니까 막 억지로 참아가다 너무 불안할 때만 약을 먹는 방식이 우리 뇌가 그 불안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엄진님께도 그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의사의 처방대로 지켜서 적극적으로 드시는 걸 먼저 그러니까 권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속이 되게 불편하신데 요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항경련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항불안제 쓰는 약이 뭐 이렇게 SSRI라고 하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항불안제가 이제 그 약간 나른하고 졸림 부작용이 많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이면은 이렇게 그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하고 이런 부작용을 별로 안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경련제를 매일 드시기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추정이 제가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한 번 더 추가해서 하루에 3번 먹으는 걸 4번 먹으면 안 좋지 않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항경련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항경련제에 따라서는 우리 간에서 대사가 되게 복잡하고 빨리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표준적으로 예를 들면 한 6시간은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 몸에서는 4시간 만에 다 분해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증상을 안 생기고 하는 적절한 횟수를 맞춰서 드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 3번 먹는 게 맞는데 내가 4번 먹어서 약이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내 몸에는 4번 먹는 게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화기계에 생기는 부작용은 이제 좀 꾸준히 먹으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시는 게 꾸준해지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아주 증상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아니면 복용을 해 보시다가 점점 사라지는 일을 좀 견뎌보시는 거를 먼저 권해드리고요. 너무 심하거나 막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잘 안 없어지고 그렇다면은 이 주치의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약제의 교체나 뭐 이런 것들 용량의 조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단순히 왜냐면 그 미국에서 전간제라고 하면서 항불안제로 쓰이는 약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중에 한 가지 약일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줄 삶의 의욕도 잃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두렵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우울증도 혹시 와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치료를 뭐 이제 항경련제를 처방받는 선생님하고 해보셔도 좋지만 만약에 그분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진료를 원한다면은 정신과 전문의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울도 같이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 호르몬 처방도 물어보셨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해보시는 게 나을까요? 그 호르몬 처방은 사실 이제 준이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갱년기 때 이제 우울도 오고 뭐 감정 기복도 심하다고 하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뭐 생리 주기의 변화라든지 뭐 목소리 또 다른 이 징후들이 또 있거든요. 이 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도 있고 발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갱년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믿을 만한 것들이 뭐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연 주신 것만 가지고 이분이 갱년기일 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것들이 좀 더 포함되는 게 있으시다면 그거는 부인과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하율 엄마님, 안녕하세요. 1살 된 딸을 둔 하율이 엄마입니다. 1살, 요새 아이들이 숫자 공부, 한글 공부를 태블릿이나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많이 하던데요. 시력 문제 같은 건 둘째 치더라도
디지털 기기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에 더 가까워서 그런지 종이로 된 책이 아니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던데 아예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요즘 애들이라고 다 거기에 익숙한 건 아닙니다. 요즘 애들도 종이책을 보고 이걸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 연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뇌가 디지털 화면을 해석하는 이 알고리즘하고 종이에 인쇄된 걸 보는 알고리즘이 다르대요. 예,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나 공간을 인식하는 그게 달라서.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 똑같은 걸 디지털로 보고 이거 똑같지 않느냐 아니요 선호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해요.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은 책은 절대로 그 이북으로 못 보더라고요. 쭉 종이책을 가지고 와서. 그 집 아이들은 다 컸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의 그 핵심인 정말 디지털 기기로 공부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한 살 된 딸을 두신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대답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만 24개월 이전에 어떠한 디지털 콘텐츠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능가하는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약합니다도 아니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과학자나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공통된 컨센서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24개월이 지난 후에는요? 이래서 의료 요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3세에서 한 5세 만 나이로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게 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다. 예. 근데 이때 아이들 진짜 많이 보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때 실제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연구는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 태블릿을 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 손을 늘리기도 해보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움직이는 게 아이에게 성취감, 독립심을 높여주는 효과는 있다라고 연구 결과 나와요. 하지만 그 독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계속하게 하면 손해가 더 큰 거죠. 이를테면 이제 주의력 자체도 많이 빼앗길 수 있고요. 이게 아이들이 이 시기에 배워야 되는 게 이 디지털 콘텐츠에서 나오는 머리쓰기, 언어적인 거 이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세에서 5세 사이는 잘 찾아보면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는 게 꼭 부모가 먼저 봐라. 그 콘텐츠를. 뭐 게임이 먼저 봐라. 뭘 먼저 봐야 되냐? 광고가 어떤 게 뜨는지를 봐야 돼요. 앱에 광고가 뜨는데 컨텐츠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광고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유연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무료로 처음에 해보시다가 이게 좋다 싶으면 유료로 개발자를 위해서라도 유료로 광고 없이 쓰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 나이 때는 되게 아이들의 시선이 부모의 시선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연구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게 그러면서 그 부모와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가장 최근에 이 하율이 엄마 같은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2살, 3살, 4살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IT 기기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시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일찍 지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뭔가 숫자 놀이판이라던가 아니면 글자 놀이판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려고 하는 게 오히려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지워주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외출하려면 한 보자기가 필요했어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한 보자기 따로 메고 가야 얘들 조용히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해진 게 아이한테는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애정남 있었잖아요. 애매한 거 정해주는. 그냥 좀 정해줘 봐요, 노영이. 몇 개월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는 게 그나마 좀 괜찮은가.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좋으니까. 얘의 개인 소유를 갖게 해주는 거는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미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는 게 좋죠. 그 IT 업계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이제 들어진 애가 그거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이들한테 자기가 만든 아이패드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러게요. 중학교 2학년은 좀 너무 중학교 입학할 무렵 네. 정도까지 그건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할 초등학교 것 때 같은데. 그러니까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빌려주거나 쓰게 하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그 전까지는. 근데 그거는 하게 해야 되는데 쓰게 하는 시점은 언제? 그러니까 쓰게 하는 시점은 이제 이게 그 외국에서 연구를 해보니 만 한 5세가 되면 결국은 접하게 되더라. 네. 네. 접하게 돼요. 아무리 피해도. 그래서 결국 사주게 돼요. 네. 그래서 만 한 4세나 5세에 쓰게 해주는데 쓸 때 부모가 옆에서 계속 쓰는 동안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블릿과 아이 단 둘만 둬서는 안 된다. 네. 척키로 변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애를 이제 좀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아이한테 보통 그런 스마트 기기를 지어주잖아요. 그게 제일 해롭게 쓰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저의 경우는 뭐였냐면 이제 조카가 그걸 하고 있는데 뭐 게임을 하든 뭘 하잖아요. 정답이 여기 있는데 딴 걸 자꾸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게 답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에 못 있겠더라고요.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 네, 이게 편해지면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줘도 편해지면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걸 줘도 부모는 똑같이 불편해야 돼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긴장이 체질님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고3 동생을 둔 언니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더 걱정이 돼서 노영님께 질문 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것도 아닌 일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그 긴장감이 정말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시험지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멍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손은 벌벌 떨렸고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중하는 데까지 최소 1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능도 망쳐버렸죠. 문제는 동생도 이런 안 좋은 점을 똑 닮아서 수능을 망쳐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력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공부한 만큼이라도 해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희가 소심해서 그런 거라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동생이 걱정됩니다.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처음으로 약을 먹어봐도 괜찮을까요? 진짜 해서는 안 될 말. 네가 소심해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정신력이 강해야지 사람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힘내. 시험 불안이 있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야 될 금지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금지어들만 쭉 말씀하시는군요. 아주 주옥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 돼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어머님. 꼭 그 이 말씀 그것은 아니지.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그거 미는구나 따라서 지금. 그것은 아니지.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불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따로 모아서 이제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약 얘기만 하자면 약은 있어요. 약은 있는데 그 약을 한 달 전에 먹어보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혼자서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미리 먹어보고 뭐 졸리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돌발 상황은 다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약은 방패예요. 그러니까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지만 화살을 막는다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로 향할지는 나의 발과 나의 머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어떤 생각을 할지는 미리 정리해 두시고 시험 날은 필요하다면 약을 드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저희가 그 수능 특집 따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2편이나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고3 동생이 아니라 고3 동생을 둔 언니잖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이 나서서 더 막 야 병원에 가서 약과 관련된 상담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니? 나는 그건 권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많이 그런 성향을 갖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이렇게 몰리거나 잘 안 되면 오히려 내가 나 혼자서 이걸 해낼 거야라는 태도를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걸 그때 쉽게 내가 오픈해서 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야, 도움 청해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내가 다 해내겠다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말을 꺼냈다가 엄마나 언니가 네가 막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데 무슨 병원이냐고 이렇게 구박받을까봐 가고 싶은데 말 못했을 수도 있고.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오히려 저는 그 긴장감을 자극하는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막 심각하게 야 너 큰일 났다. 너 그 병원 가야겠어. 이렇게 하는 줄 말고.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심하지 않은데 너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또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자는 얘기 쉽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이 학생이 고3 학생이 뚜렷하게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커요. 봐도 본인의 또 경험도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그래도 언니는 엄마보다는 쉬우니까 엄마 없을 때 그냥 야 그 방송 뭐 들었는데 이런 거 있던데 너 한번 갈래?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나랑 내가 같이 가줄게.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제 입장에서는 주의력 결핍과 더불어 제가 명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좋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긴장이 체질님, 네, 그 언니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둘 다 같이 드실 수도 있겠네. 그리고 긴장이 체질님 아마 멜로가 체질의 팬이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그 동생분이랑 좀 긴장 풀면서 멜로가 체질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자세가 문제라니까요. 안 돼. 다른 드라마 보세요. 왜요? 멜로가 체질은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 정도예요? 저 2회까지만 보고 저는 그냥 접었는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멜로가 체질이 뭐 어떻게 보고 중독성 없던데. 보시겠어요? 보여줄래요? 네. YG가 굉장히 특이한 감정이 메마른 멜로적인 감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안 본다고 사람을 이렇게 묻어? 이렇게 묻고 가는 겁니까? 아니 내 주변에 2회까지 보고 그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안 보거나 쭉 보거나지. 저 그만 봤어요. 네. 내가 한번 볼게요. 안 볼 때 쭉 보자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생분에게 도움이 되는 언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